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손민아입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일간 이어지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Crossroad,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도시와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활동, 생활 패턴, 그리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타격을 입혔죠.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및 경제 위기, 자연의 훼손과 기후변화,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도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도시는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갖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는 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번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최에 앞서 비엔날레의 핵심 주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미래 도시, 어떤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종 위기에 대처하고 또 그 여파로부터 회복하는 도시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안전과 위험의 키워드를 통해서 도시와 시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시민이 직면한 수많은 위험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핵심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도시와 시민들이 다양한 위협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같습니다. 팬데믹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기후위기나 다른 사회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 팬데믹과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세심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020년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위험들도 동시에 도사리고 있죠. 그 중에 어떤 거를 가장 먼저 꼽고 싶으신지 우선 네. 정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충격은 온 인류가 동시에 유사한 재난을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류의 대규모 재난을 과학자들이 꼽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네. 우선 하나는 해성과의 충돌. 이러면 진짜 전 지구적인 재앙이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전염병. 그 다음에 핵전쟁을 포함한 세계대전. 이 세 가지가 이제 제일 위험한 인류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이전에도 대규모 전염병이 있었는데 있었죠. 그 전에는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터로 나가야 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되고.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그냥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수업받고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음식은 배달해 주겠다고 하는 디지털 혁명의 수혜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쓴 첫 번째 인류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랬을 때 지금 우리의 도시, 우리의 공간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전 메르스나 사스 혹은 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은 단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되네 하는 교훈을 얻으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가 직면한 재난이나 재앙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예를 들면 2003년도인가요? 미국의
그 동북부 지역에 전부 다 전기가 파워 그리드가 나가서 음. 블랙아웃이 생겨서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요? 일주일 가까이. 어머.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따뜻한 물 못 쓰고 그냥 전기 없이 생활을 해야 되고 인터넷, 컴퓨터 다 끊기고. 갑자기 과거의 그 체험을 네. 하게 그래서 된 거네요.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디지털 문명에 기대면 또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좋은 도시는 다양한 위협들의 회복 탄성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대규모 전염병이라는 재앙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런 정도의 톨러런스를 네. 가져보자. 네네네. 이런 교훈들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완전히 블랙아웃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지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지만 네. 진짜 그렇게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를테면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전기가 없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패닉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팬데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기후 변화 때문에 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뭐 홍수가 난다든가 그런 뭐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수님은 어떤 위기들을 보이지 않는 위기들을 우리가 늘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팬데믹이 이번이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팬데믹이 왔을 때 나름 대처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적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막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면서 도시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도시라는 게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지 보건위생에 대한 규제가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게 지저분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지저분한 상황에서는 질병이 터지면은 확산되기 되게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콜레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글로벌 팬데믹 6차례가 돌았어요. 그 당시에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 순조 때 평양에 괴지를 들어서 1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 콜레라 팬데믹이 지금보다 더했어요. 러시아에서 100만 명 죽고요. 예, 3차 팬데믹 때는 런던에서 2년간 한 2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당시에 잘못 생각했던 게 콜레라가 공기중을 타나서 전파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 네. 콜레라는 사람이 변이 지하수를 엮여가지고 먹으면서 전파됐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잘못 생각했어요. 공기중으로 전파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를 바꾼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 안에 공원 넓히고 오픈 스페이스 만들고 길을 네. 넓히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럼 전염병이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팬데믹 사태 때문에 다른 걸 다 우리가 지금 신경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그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요. 네. 기후 변화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올여름만 해도 진짜 더 덥지 않나요, 작년보다? 뭔가가 맞아요. 지금 하여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먼저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차원에서 엄청난 위기가 닥쳤으면은 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산 버블 같은 게 생기면 안 돼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유동성이 과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격차가 이렇게 발생됐어요. 네.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사람 간의 격차뿐만 아니고 기업 간의 격차도 엄청나게 발생됐거든요. 네. 그냥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의 왕자인 아마존하고 네. 미국에서 오프라인 리테일의 왕자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 가격 비슷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도시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거고요. 결국 이게 격차의 시대가 굉장히 크게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럼 격차의 시대에서 이제
그 자산이 없는 층하고 있는 층하고의 그 어떻게 보면은 격차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건 결국은 사회적 형평이 깨지는 거예요. 사회적 형평이 깨지는 거고 아까 디지털 말씀하셨지만은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봤던 뉴스인데 그 탈북자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가뜩이나 이제 교육 관계도 힘든데 집에서 혼자 사는데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네. 있는다고 했어도 이게 잘 활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니어 계층들 한 절반 가량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디지털 디지털 디바이드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인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바라보는 이 격차의 시대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게 우리가 도시를 얘기하고 도시민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격차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사회적 격차에 대한 부분들,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회적 격차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그렇죠. 너무 심각하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겠죠? 더 벌어지고 이게 끝나면. 있고 네. 네. 그리고 그게 뭐 저출산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어지고 있고 네, 네. 네. 요즘 젊은이들 뭐 결혼도 하기 싫다, 뭐 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보니까 작년에 지금 태어난 아이 수가 뭐 27만 명, 네. 28만 명 그 네. 정도 수준인데 뭐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 100만 명도 넘게 나왔는데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은 그게 노동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90년쯤 살면 그 중에 30부터 60, 그 시기에 노동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때 그 세대가 만들어내는 가치로 30 이하의 미래 세대나 60이 넘으신 어르신 세대까지도 지금 부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운데 세대가 이제 점점 수가 줄어들면 네. 우리 사회는 예를 들면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회적 안전망이 잘 확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되니까 네. 예, 저출산은 앞으로 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회적 양극화를 훨씬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세대 그리고- 갈등도 심해질 거고 네. 청년층은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간적, 도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살고 있는 공간을 분리하고 그들 스스로. 네. 예, 그래서 그게 도시 문제로 연결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뉴욕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 섞이게 살게 하고 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공용 공간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서 네. 나와 경제적 계급이나 사회적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네. 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알아야 그들을 위한 정책도 우리가 그렇죠. 서로 만들고 네. 그러면서 뭐 세금을 누구는 좀 더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더 낼 수 있는 마음도 만들어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가 해야 될 역할들인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막 분리해서 살려고 애쓰거든요. 맞아요. 아파트 동의 평수가 다르면 아파트 놀이터도 같이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경제적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강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가까이 두고 사는 모습 보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도시의 외형을 바꾸면서 뭔가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는 결국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 도시가 변화해야 된다. 우리 삶의 뭐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뭐 종식만 되면은 뭔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또 혹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깨달았지만 아직 실천이 안 됐다거나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술 혁신이나 기술 변화가 오면은 네. 도시에서의 기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은 크게 유형이 4개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피스 건물이 있고 네. 물건 파는 리테일이 아,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웨어하우스 또는 우리가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최초로 도시 안에 공장하고 물류 창고가 들어와요. 아. 예, 그래서 그 기능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서비스 도시가 되면서 물류 창고와 공장이 뒤로 빠져요. 그 안에 이제 대규모 오피스 단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2000년대, 10년대 이후에 지금 저는 이제 플랫폼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면서 과거에 없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겪으면서 그 리테일들,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들이 망가졌잖아요. 네. 쇼핑몰도 굉장히 안 좋고 네. 백화점도 망한다고 그러고. 근데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 마트 같은 것들이 망한 거는 2010년대 중반부터예요, 사실은. 아,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었어요. 부동산 네, 네. 학교에서는 망가진 리테일을 어떻게 바꿀 거가 최대 하드였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물류 창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물류 창고가 버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아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1인 가구들이 비마트라는 걸 해요. 네. 비마트가 집 주변에 있는 데서 우리가 이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라는 게 지금 보면은 주거가 있고요. 오피스 여전히 있고 리테일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네.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약간 좀 이런 물류와 관련된 기능들이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더 심화된 거고요. 계속 네. 배달로 시켜 먹으니까요. 네. 근데 그건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완벽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측면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1920년대, 30년대 미국이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하고 교통혁명을 경험을 해요. 포드 자동차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모빌리티가 증가됐고 그때 라디오 그리고 전선 그리고 이제 뭐 TV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더 이상 중심도에 서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교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중심도시 여전히 성장을 했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교회적으로 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나왔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도시 경제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더 이상 오피스 기능 필요 없다. 다 재택근무할 것이고 다 이제 교회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 네. 이후에 뭐 런던이건 파리건 뉴욕이건 중심 도시 오피스 가격은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사실은. 예. 허브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몰리는 일들이 오히려 네, 그 그래서 일이에요. 이게 그 한쪽으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네, 사실은 네, 뭐 네. 오피스 기능이 전면 교회화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프라인 리테일 기능들이 안 좋긴 할 거지만 다 없어질 거라든지 네.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될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일방 아니요 나가는 방향 자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네. 안에서 이제 그 시당국에서 해야 될 거는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케어는 해야 되는데 네. 기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기능이 변화한다는 것도 일부러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다만 네. 일방형적으로 다가서 완벽하게 다 교회화될 거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지금도 이제 그 오피스 기능 같은 것들 다 재택근무 100%될 거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네. 예. 도시가 지금은 조닝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있고 네. 상업 지역, 뭐 업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네.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어야 도시의 땅값을 충분히 높일 수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관리가 용이하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예, 뭐 출퇴근 시간에 또 놀러 갈 때 저녁 때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대중교통이 그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콩나물 시루 같아서 불편했을 뿐인 건데 이제는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그냥 프라이빗 에어, 내 공간에 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향유하고 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닝을 해온 그리고 개발을 해서 도시 계획에 맞춰서 조닝을 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려고 했던 지난
수십 년 네. 간의 대한민국에서의 도시 계획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네네. 유럽의 도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용도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1, 2층에 상가가 있고 뭐 위층에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은 계속 걸어 다니고 혹은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퀵보드를 타는 수준에서 자기가 일터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맥주 한 잔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는 이 공간들이 다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니 사람들이 그런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네.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위협은 없는 거죠. 혹은 덜하거나. 우리보다는 좀 덜.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이제 그 도시가 사실 살려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네. 그러려면 걸어 다니고 싶도록 도시를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근데 걸어다니는 안에서도 모두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고. 네. 근데 뭐 강남 보면은 정말 차로 순삭해서 가지 않으면은 그 한 500m가 되는 그 블럭을 걷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도시예요. 근데 네. 되게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를 지은 거죠. 네. 자동차 있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하고.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고 네. 주차난에 네. 에너지도 과도하게 한 7, 80kg인 한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2톤이 넘는 승용차들이 맞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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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이 조닝이 된 도시의 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도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이 조닝을 용도 혼합으로 바꾸는 데는 사실 쉽지 않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도시 안에서 코로나가 던진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네네. 네. 그런가 하면 또 그 세대에 따라서 네.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우리가 뭐 대가족이 모여 살고 이랬다면 지금 다 핵가족인데 이제는 그것도 뛰어넘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젊은 층에서는 뭐 함께 사는 그런 거주 공간을 찾는다던가 이런 일들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변화들 속에서 과연 도시가 어떻게 같이 달라질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혹시 30년, 50년 뭐 이렇게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년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 정도 그 근래에 변하지 않을 어떤 도시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은 또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시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 도시의 어떤 변화를 하는 요인이 네. 그러니까 우선 경제적인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사회 문화적인 거하고 이제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30%가 넘었고요, 서울은 예전에 30%가 넘었고 1인 가구 비중이란 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이게 높은 수치인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건가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불과 한 20몇 년 전만 하고 비교하더라도 1인 가구는 가장 그 세대 비중이 낮은 데였어요. 네. 그 80년대까지만은 4인 가구가 제일 컸고요. 아, 네. 90년대 되면서 이제 3인 가구가 커지고 그다음에 2인 가구, 1인 가구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급격한 변화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다이내믹스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과거에 같이 아파트 위주의 아파트라는 건 최소한 2인 또는 2.5인 가구 이상을 위한 그 주택이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대단위로 공급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부터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 1인 가구는 과연 어떤 성격의 1인 가구냐에 대한 또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가구는 둘로 나뉘어요. 시니어층, 노년층 1인 가구하고 20, 30대 젊은 층 1인 가구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계층은 반이 기초수급자분들이고 20, 30대 그 1인 가구는 또 지금 굉장히 이상한 트렌드가 나타나는 게 이들은 사실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인데 여기서 자산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평당 1억 이상으로 분양이 완판이 돼요. 네. 그거 지금 1인 가구들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네네. 2, 3인 가구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한
일거리라든지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한 질문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부동산 쪽이어서 특히 관심 있는 건 주거 쪽인데 주택에서 유형이 되게 다양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부자들을 위한 마켓은 그냥 마켓에 냅두면 돼요. 그 사람이 뭐 정말 부자여서 15평짜리 오피스텔 20억 개 사면 그건 알아서 살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중위소득 이하의 1인 가구 젊은 세대들을 위한 가구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적정하게 네.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소외를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이 본딩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 프로그램 등 같은 것들 어떻게 늘 것이며 네네. 사실 그것도 돈이거든요. 그런 넣는 주체가 있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돼서 유형에 대한 문제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서비스적인 영역,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오늘 이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과 위험이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세종에 이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래닝 하면서 네. 뭘 경험하게 됐냐면 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편하게 그냥 가까운 공원에 가서 거기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냥 음료수 마시고 책 읽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작게라도 공원들을 이제 많이 계획을 이제 넣는 계획을 담았어요. 근데 그 건축하고 도시를 하시는 분들이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공원이 밤에는 우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편하고 쾌적할 수 있지만 밤에는 굉장히 우범 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도시는 항상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나라의 작은 공원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구나. 보면은 뉴욕은 센트럴 파크가 되게 유명하지만 네. 굉장히 작은 공원들이 많아서 네. 뉴욕만 해도 자기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한 300~400m 평균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1.4km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맘먹고 나가야 되고 맞아요. 한강 고수부지 뭐 가서 자전거 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편히 갔다가 돌아오고 이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커피숍들이 많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 네.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 네. 동의하고 네네네. 또 거기에다가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공원은 짙되 네. 밤에는 뭐 스마트 치안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잘 놔서 밤에도 우범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충돌되는 모순된 욕망이 도시 안에는 네.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희생하거나 또 어느 한쪽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문제를 다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이게 도시의 문제를 푸는 사람의 태도여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땅에서 도시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거는 2차원적인 계획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게 3차원적으로 같은 문제를 또 공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디멘전에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도시 문제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충돌되는 모순된 욕망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다행히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밤에 왜 그런 뉴스 보시지 않아요? 그 여성이 집에 가는데 뒤에 네. 남자가 네. 바짝 쫓아와. 네. 근데 아무 일도 안 했어. 네. 그런데 너무 무서워. 네. 근데 내가 우리 집 문에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뒤에 서 있어. 근데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뒤따라 들어오려고 하거나 발을 내거나.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여성은 거의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데 네. 사실상 대개의 경우에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주거 침입 네. 정도의
죄만 물거든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뭐 드론이 네. 그 동네를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액션을 취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범죄 억제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어떤 경찰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찰 것처럼, 도는 예,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모든 경찰들이 그걸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는 드론이 그런 일들을 대신할 수가 있고 네. 여성이 버튼을 누르면 네. 드론이 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조금 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도 요즘은 늘어나고 있죠. 좀만 애들을 하면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5분 도시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비동력 수단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서 15분 안에 다양한 어메니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린 스페이스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사실은 그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어느 도시도 도시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 말고도 뭐 북악산, 관악산 엄청 많거든요. 그린의 총량은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린을 가기 위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걸 높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도시계획 또는 건축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이게 그린 스페이스가 밤엔 우범 지역화 돼요. 그게 센트럴파크가 보여줬던 경험이고 네. 오늘 아침에도 센트럴파크 살인사건 났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큰 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공원이고 이거는 다양한 도시 계획적인 그 방법, 기능으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텍도 낼 수가 있고 또는 적정 기술로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에서 이 관점이 바뀐 게 뭐냐면은 1960년에 이제 제인 제이콥스라는 여성분이 기존의 도시 계획들을 약간 좀 비판해요. 과거에는 그린 스페이스 너무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밤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예.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는 밤에 그러니까 나이트 라이프, 그러니까 바나 펍, 술집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걸 인식했는데 네.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근처에 바나 펍이 있고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 대한 접근성은 당연히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치안이나 안전의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거는 네네네. 다른 전략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 불가능한 게 아니죠. 예. 네,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가 많고. 근데 그 중에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변화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저런 그 문제를 다 더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도시가 처한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뭐 가장 그 두 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까 언급됐던 양극화 불평등,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기후 변화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기후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맞아요.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네.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을 굉장히 못 인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만약에 한 100년 앞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100년 후까지 살아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제가 한 10년쯤 전이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죠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100년도? 100년도. 네, 그러면 지금 어쩌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세대에서는 모르는 거네요. 어떻게 네, 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서운 우리가 일인데?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 파리 기후 협약 정도 수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도는 지킵시다 하고 있는 그 규약을 제대로 지켜도 앞으로 2050년 넘어가고 2100년이 되면 네. 지구 온도가 3도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제약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지구 온도 3도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바닷물의 온도가
온도가 네. 예를 들어서 1, 2도만 올라가도 네. 그거는 바다 생명체는 피부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게 바다 생명체의 체온하고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는 너무나 크고 네. 네,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에서 3도만 올라가도 큰일 그건 나죠. 진짜 환자죠. 그쵸. 굉장히 네, 심각한 네, 네. 게 아픈 상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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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심각한 건 뭐냐면은 뭐 이게 거기 피라미드가 있는데 네. 어느 한 종이 네. 그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질 경우에 네. 그 위에 있는 먹이사슬 그 위에 있는 동물들이 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은 맨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밑에서 벌어져도 결국에는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할 곳이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대도시가 사용하고 있는 과도한 에너지, 네. 특히 피크 타임 때 에너지를 지금 상정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 과도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가장 심각한 그 에너지 소비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너무 대중교통. 심각하고 각 건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온열, 네. 냉열을 위한 그런 에너지 서플라이. 네. 예. 그러니까 도시 문제만으로 보더라도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장도 에너지가 싸지만 가정 내 전기도 너무 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모티베이션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맞아요.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나서 에너지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아. 그리고 전기료도 올리고 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는 일단 너무 싸고 네. 그러니까 그 아끼려는 마음이 별로 없고 네.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공약을 어떤 정치인이나 행정부가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만들어내는 이 도시 문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네, 네, 네. 교통체증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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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앞으로 도시가 변화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도시에 아까 조닝이 되어 있는 도시 구조를 좀 더 용도 혼합으로 바꾸려는 노력들도 서서히 해야 될 거고. 정책적으로 그럼 달라져야 되는 그럼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것을 좀 더 의무화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자동차 없이도 사람들이 걷거나 아니면 개인용 탈 것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저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이제 그러니까 도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철학에 대한 문제가 좀 우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실천에 관련된 네, 거고요. 네, 네. 철학 관련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이라든지 네. 도시권 같은 거, 도시에서 그 사람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네. 적정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적정하게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을 조금 내는데 과도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했을 때 도시에 있는 어메니티 같은 것들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고, 네. 이제 또 뭐 기후 변화나 뭐 위기가 많이 닥칠 텐데, 지금 서구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컨셉이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더라도 가급적 그 지역 안에서 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거기 이미 자기의 소셜 네트워크가 다 있는데, 사회적 자본 다 있고,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밀려나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거고, 뭐 그 사람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나가라 그러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철학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실천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안식년 때 제주도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그 2019년부터 20년 여름까지 살았는데, 제주도가 관광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폐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쌓여요, 사실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도 차원에서 노력들 하고 있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노플라스틱 제주라든지 네. 예, 뭐 이런 선언적인 거를 했을 때 네.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관광을 온 사람이건 아니면 거기 제주민이건 실천을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좀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시민으로서의 어떤 실천 그런 게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계속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한쪽의 그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국가에서도 정책을 바꾸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는 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 의식도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후 변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실천하는 게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어디선가 통계를 봤더니 지금 현재 이런 변화들이라든지 또 이제 도시도 굉장히 뭐 열섬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도시가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 도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근데 내가 어차피 그게 불만이면 이사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껏해야 개인적 이해가 얽혀 있으면 민원을 넣는 것. 그 정도가 네. 내가 도시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이건 주어진 환경. 네. 네, 근데 사실은 도시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네. 구성될 것이냐 자체부터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이제 발맞춰서 도시가 계속 변화를 하게 될 텐데 과연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성을 갖는 그런 개념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앞으로 도시 건축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이슈는 벌써 20-30년 된 거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게 이제 굉장히 친환경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네.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해치지는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친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형평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뭐 리드 같이 이제 친환경적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슈는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형평에 대한 부분들, 아까 우리가 초기에 얘기했던 소셜 믹스가 사실 사회적 형평에 대한 것이고 그걸 위한 부동산 개발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맘앤팝샵 같이 좀 지역에서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경제적으로 많은 매출을 못 노리는 곳에 대해서는 이런 상점을 입점하는 경우에 부동산 디벨로퍼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이 사람들 쭉 오래 장사할 수 있는 경우에 당신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경제적 개발 행위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워낙에 많은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제 주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니즈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 같은 경우에 1인 4회 초년생이 낼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이 한 60에서 70 정도예요. 근데 강남은 오피스텔 원룸이 대략 8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적정 비용을 내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은 강남을 떠나서 외곽에 살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합 용도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 적정 비용을 내고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관점에서 쉐어하우스가 가능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40평짜리 쉐어하우스를 지면은 이제 방을 한 8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3평짜리. 그럼 83-24고 16평이 이제 거실, 주방, 화장실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대략 이 정도에 개인의 60만 원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60만 원을 책정을 해요. 네. 그러면 68에 48, 480만 원을 자기가 버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원룸 4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10평짜리. 네. 그럼 아주 맥시멈 100만 원 잘해야 100만 원이고 4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게 이익이에요, 지금. 그렇죠. 사는 사람 측면에서도 8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60만 원을 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스페이스를 공유한다는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건 좀 차치하고 그 정도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따라서 그 부동산적 측면에서 그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적 방법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좀 인센티브 정책 같은 거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예. 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네. 저는 그 서울 집중화를 해결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네. 지금 점점 메트로폴리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대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지역으로 분산하게 할 것이냐.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정말요. 가만 놔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여요. 이 상황은. 네. 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큰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출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의 인프라도 너무 훌륭하고 네. 또 일자리도 훨씬 더 많고 네.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다양한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대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른 작은 도시들이 그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그 장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하는 게 이제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거,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뭐 대전에는 공연이 별로 없어요. 서울 와서 공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전에 살면 너무 편리하지만 문화적으로 소외된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왜 저 가수는 서울에서만 공연하고 돌아가지? 근데 또 가수 입장에서는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요즘은 그 가수가 오면 네. 내가 그 공연을 보겠다라고 음. 하는 사람을 미리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저 정도의 사람이 모인다면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공연 어떤 합의가 팀을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리 공연료의 일부를 주고 네. 그러면 안전하게 공간을 임대하고 무대 장치를 꾸미고 네. 공연이 끝난 후에 나머지 비용이 이제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로에서만 연극 공연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그 도시에서 150명만 모여 있다면 나는 가서 기꺼이 우리 극단이 네. 거기서 공연을 하겠다 하고 있는 극단들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작은 도시에서도 문화 행사가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그 테크놀로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지역에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벌어지네 네. 네. 같은 일들이 그냥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대도시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매력의 장점을 작은 도시들도 만들어 줌으로써 네. 자연스럽게 네. 작은 도시들이 갖고 있는 또 매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누리면서 네. 나는 그럼 굳이 큰 도시에 가지 않을래 네. 하면서 이 한반도가 작은데 네. 이 안에서도 막 모여가지고 이게 지나치게 서울에 모여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저수출산하고도 다 연결돼 있고요. 네. 예,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가능한 삶들인데,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지속 가능성, 대한민국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지방 말씀을 하셔서 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지방이건 뭐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지방에서 지방에 있는 시청을 딴 데 뺀다면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방의 구도심이 다 망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도시를 비워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디트로이트처럼 아예 도시를 부시는 전략.
그리고 코로나가 준 되게 어이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의 재발견이에요. 그 젊은 친구들이 청송의 얼음벽 이런 데 가서 알지도 못하는데 지방에 있는 굉장히 로컬적인 것들을 소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는 예. 그런데 찾다 그렇지만 보니까 좋은. 자꾸 발견을 네. 하는 거죠, 새로운 네. 거를.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스테이의 어떤 그 레벨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멀리 올라갔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호텔하고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약해요. 네. 지방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호텔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럭셔리급의 호텔은 아닙니다만 스테이 경험을 좀 뭐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방에서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지역 자체의 어떤 개발을 대규모를 한다고 그 전략을 좀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역의 로컬적인 성격을 갖고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판은 약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좀 기회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정말 계속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교수님.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빨리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시민들 또한 보다 포괄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다루는 도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